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34.3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8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EIA 원유 재고가 예상치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국제 유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캐나다의 8월 CPI가 전년 대비 4.1% 증가하면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8월 CPI가 전년 대비 3.2% 상승하면서 201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소식에 최고치에 육박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이 규제 당국의 제재 조치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JP모건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최근에 비즈니스 사이클상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할 것이며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4,700선 그리고 내년에는 5,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섹터와 종목별로는 어떤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도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68% 올랐고 S&P 500 지수는 0.85%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82% 올랐습니다. 이날 주요 지수는 최근 경기 회복 불확실성에 따른 부진을 딛고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8월 산업 생산은 허리케인 여파 속에 예상을 밑돌았지만 9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는 34.4로 집계되며 전달 대비 상승했고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이날 JP모건은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4,700선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는 국제유가의 상승세 속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선전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1.3%대로 상승세를 보이며 은행주들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경기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재주도 좋은 흐름을 보이며 증시를 지지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먼저 국제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주간 원유 재고는 642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멕시코만 지역의 원유 설비 가동이 더디게 회복되는 점도 유가의 상승을 지지했습니다. WTI 가격은 3.05% 오른 72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5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업종별로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산업재주가 가장 많이 오르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도 살펴보면 이날 국제유가의 상승세 속에 석유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엑슨모빌은 3% 넘게 올랐고 쉐브론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6% 이상 올랐습니다. 한편 이날 JP모건은 저탄소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쉐브론에 대해 유가가 하락할 경우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경쟁업체 대비 상당히 높아졌다며 쉐브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목표가는 111달러로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금 인상과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배당을 주당 56센트에서 62센트로 11%가량 인상했고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1%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팡주도 보겠습니다. UBS는 애플의 아이폰 13 시리즈의 배터리 성능이 향상된 점이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애플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17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 애플의 주가는 0.6%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블랙 프라이데이의 연휴 쇼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10월에 뷰티 제품 판매 이벤트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고 시티는 아마존을 최선호 종목으로 재차 선정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아마존은 0.7%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월마트는 포드와 아르고 AI와 제휴해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아르고 AI의 시스템이 장착된 포드 차량을 이용해 미국의 3대 도시에서 상품을 배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강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만삭스는 선 구매 후 결제업체인 그린스카이를 22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올해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개인 투자자용 자산관리 서비스인 마커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그린스카이의 인수를 통해 소비자 금융 플랫폼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주가는 0.4%대 내렸습니다. 한편 비디오 게임 업체인 일렉트로닉 아츠는 신작인 배틀필드 2042의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업계가 특수를 노리고 있는 연말 매출 성장 기회를 잃게 됐다는 우려가 번진 가운데 주가는 5%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벤치마크에서는 신작 연기가 놀랍지 않다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목표가로 188달러를 재차 제시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날 시티그룹은 태양광 업체인 솔라 엣지를 최선호 종목으로 재차 선정한 가운데 주가는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의 경제 둔화와 영국의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9년 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6%대 떨어졌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1.04% 하락, 그리고 영국 증시는 0.25%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전날의 상승분을 되돌리며 1,800달러 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7% 떨어진 1,79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다시 전해드렸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전강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다 같이 상승해주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을지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예정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MS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1.6% 강세를 보여주면서 최고치에 육박하기도 했는데 홍성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6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5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분기 배당금도 11% 늘릴 계획이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1년간 매년 9월마다 배당금 상향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금 상향률은 최소 7.6% 수준이었는데요. 최근 3년 동안에는 배당금 상향률을 10%대로 유지하면서 MS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금은 올해까지 포함해 12년 연속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배당금을 주당 56센트에서 62센트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금 상향 정책이 인상적이었다면서 기업의 성장성과 배당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MS에 대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늘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를 기존 305달러에서 331달러로 올렸는데 오늘 주가가 304달러에서 마감한 점을 고려했을 때 MS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독점 소송 전문가 브래드 스미스를 회사의 새로운 부의장으로 임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 1993년에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법무팀에 합류했는데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을 전문적으로 맡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500명의 법조인을 관리하는 최고 법률 책임자 타이틀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나델라는 스미스가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독특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면서 반독점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반독점 이슈가 전 세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의식해 반독점 전문가를 부의장으로 임명했을 것이라고 분석한 상태입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상된 배당금은 오는 12월 9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11월 17일 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야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1.6%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30개 종목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오늘 다우 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BNPL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선구매 후 집을 핀테크 기업인 그린스카이를 22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골드만삭스가 선구매 후지불 시스템 기업인 그린스카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올해 골드만삭스가 추진하는 개인 투자자용 자산관리 서비스 마커스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동안 $1,000만 이상 고액 자산과 관리에 집중해왔는데 마커스는 $1,000대로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자산관리 앱입니다. 이번 인수는 22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그린스카이 주식 한 주당 골드만삭스 주식 0.03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인수 대상인 그린스카이는 2006년에 설립된 대출 회사입니다. 대체로 주택 리모델링과 의료시술 관련 자금을 고객들에게 할부 서비스로 제공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약 4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번 인수 소식에 그린스카이는 장전 거래에서 50% 이상 급등했고 마감까지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우리는 마커스가 미래 소비자 금융 플랫폼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그린스카이의 인수는 이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그린스카이 인수는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최근 대형 유통회사나 금융회사가 Buy Now, Pay Later를 의미하는 선구매 후지불 업체들의 주목을 하고 있는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의 소식 이외에도 8월에는 스퀘어의 애프터페이 인수 계획이 전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페이팔 등의 대형 기업들이 비슷한 서비스 기업들을 인수했고 애플 또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시장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 이용 금액은 팬데믹 이전 대비 3배 성장해서 향후에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당분간 관련주들의 M&A나 IPO 소식에 집중해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규제 도입 여부나 시장 경쟁 심화와 같은 리스크 요인 점검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할부 거래 시스템과 비슷한 플랫폼이죠. BNPL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아마존과 페이팔 스퀘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까지 그린스카이 인수 합병에 나섰다는 점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규제 당국의 제재 조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경영자죠.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헤지펀드의 대부로 알려진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에 대한 향후 전망을 내놨습니다. 달리오는 이날 참석한 세계 최대 헤지펀드 포럼 솔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이 결국 구제 당국에 의해 발목이 묶일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정말 전 세계 법정 화폐로 인정받고 성공할 조짐이 보이면 regulators will actually kill it, 즉 정책 당국자들이 직접 나서서 비트코인을 죽일 것이라며 다소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달리오는 이날 그동안 세계 역사를 봤을 때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평가된 상품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튤립 공항을 예로 들면서 비트코인이 제2의 튤립 사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튤립 공항은 17세기 당시 네덜란드에서 튤립 알뿌리에 투기하면서 발생한 경제공항으로 사실상 자본주의 최초의 버블 경제 현상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달리오는 투자자들이 가치가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치가 없는 상품은 향후 각국의 규제 조치에 휘말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것인데 여기에 투자자들이 자산을 현명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통화, 자산 등급에 따라 자산을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달리오는 비트코인이 현금보다는 나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현금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자신 역시 소량의 비트코인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이 나쁜 선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은 여전히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선호한다면서 다른 자산이나 금에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보유량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 도중 한 기자가 캐시우더가 내놓은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 질문하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면서 5년 뒤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배나 급등할 것이라는 캐시우더의 의견에 현재 반대한 상태입니다.
네, 이달리오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오늘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별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8,000달러 수준에서 오히려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소식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의회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청소년 악영향을 경고에 나섰고 저커버그 입장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스타그램 요새 인기가 많은 플랫폼이죠. 페이스북보다도 요새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국 의회 의원들이 페이스북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의 서비스가 10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작은 현지 시간 화요일 월스트리트저널이 관련 보도를 내놓으면서였습니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이 지난 3년간 인스타그램이 젊은 이용자, 특히 10대 소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파악하는 조사를 했고 보고서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CEO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한 회사 고위 관계자들이 이런 자체 조사 결과를 점검하였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페이스북은 13세 이하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공공정책 책임자 카리나 뉴트는 이 보고서에 대해 부정적 비교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신체 이미지 관련 게시물보다는 다른 유형의 콘텐츠로 사용자들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상원 의원들은 페이스북 내부 정보통과 접촉을 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무엇을 언제 얼마나 알았는지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알아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수요일 서한을 통해서 마크 저커버그 CEO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상원 의원 에드 마키를 포함한 새 의원들은 페이스북이 즉각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출시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저커버그 CEO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바와 같이 관련 보고서를 검토했는지 물으며 청소년용 플랫폼에 대한 페이스북의 관련 최신 연구 자료와 향후 계획 등을 요청했습니다. 규제 리스크에 페이스북은 오늘 장에서 하방 압력 받은 모습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다른 빵 종목들은 일제히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페이스북만 인스타그램 관련한 부정적인 악재 소식이 겹치면서 하방 압력 받았다는 점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전가은 그리고 홍성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TF 투자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를 준비해봤는데요. 올 들어 해외 펀드 자금이 특히 중국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세로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자 저점 매수를 노린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 투자의 경우 최소 100주 단위를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간접 투자는 중국 펀드나 ETF를 활용해 저렴한 수수료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중국 ETF의 경우 대부분이 CSI 300 지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과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단점에 다시 한번 부딪힙니다. 그래서 가장 유용한 투자 전략으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를 활용하는 겁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ETF는 거래량도 많고 운용 보수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중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ETF 중 연초 대비 누적 수익률이 우수한 종목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글로벌 X MSCI 차이나 머티리얼스 ETF입니다. 티커는 CHIM입니다. 미국 ETF 운용사인 글로벌 X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010년 1월에 출시됐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66%입니다. 이 ETF는 MSCI 차이나 머티리얼스 10-50 지수를 추종하는데 소형 기업들은 제외하고 대형 기업들에 편중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구성 섹터를 살펴보면 화학산업의 23%, 건축자재의 16%, 금속 및 광물의 14%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홍콩 기업들이 57%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42%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75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위 구성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7.3% 비중으로 중국의 다국적 광업회사인 자금광업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본토에서 가장 큰 시멘트 제조업체인 안후이 콘치가 7% 비중 차지했고요. 중국 건축재료 그룹 유한회사, 그리고 중국 최대 광산업체인 강봉리튬, 중국 알루미늄 공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CHIM은 오늘장 30.49달러에 마감했고 연초 대비 40%, 그리고 1년간 59%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글로벌X MSCI 차이나 에너지 ETF입니다. 티커는 CHI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ETF와 마찬가지로 글로벌X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009년 12월에 출시됐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66%인데요. 이 ETF는 MSCI 차이나 에너지 IMI 플러스 10-50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주요 기업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성 섹터를 살펴보면 석탄이 40%로 압도적으로 그 비중이 크고요. 주로 석유 및 가스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기업이 51%, 중국 기업이 44%, 그리고 호주 기업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상위 구성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얀저우 석탄의 8.6%, 선화에너지의 8.1%, 페트로차이나의 7.2% 투자하고 있고요. 중국 석유화공과 중국 해양유전 서비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CHI는 오늘장 13.35달러에 마감을 했고 연초 대비 59%, 1년간 61% 상승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엑스트래커스트 하버스트 CSI 500 차이나 A시어즈 스몰캡 ETF입니다. 티커는 ASHS입니다. 엑스트래커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014년 5월에 출시됐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65%입니다. 이 ETF는 CSI 500 지수를 추종하고요. 중국 본토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800개 기업 중에서 하위 500개 기업의 지수를 추종합니다. 구성 섹터를 살펴보면 원자재의 20%, 산업재의 18%, IT의 17%, 경기변동 소비재의 11%, 그리고 금융에는 9% 투자하고 있습니다. 96%로 중국 기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요. 총 490여 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위 구성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1.43%로 중국 태양광 인터버 공급업체인 TBEA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광저우 틴시 머티리얼스가 1.19%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인 GM이, 중국 배터리 업체 거시안 가오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ASH는 오늘장 43.29달러에 마감을 했고 연초 대비 22%, 1년간 25%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금전적, 심리적 부담이 큰 직접 투자가 아닌 소액으로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ETF 활용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F 플러스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조재길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뉴욕에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브로드웨이의 공연도 재개가 되면서 현지는 활기를 찾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주춤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현지 반응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 추이는 여전합니다. 정점을 찍었던 지난 겨울 이후에 많이 줄었다가 최근 델타 변이 때문에 하루 평균 10만에서 20만 명의 감염자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접종률이 낮은 지역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제 재개에는 점차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9월 새학기가 일제히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이 지금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한 지 1년 넘으면서 감염 우려에 둔감해진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로드웨이 공연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뮤지컬 극장 또 공연
공연장들이 14일에 일제히 문을 열었는데 극장 주변은 1년 6개월 만에 공연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아주 붐볐습니다. 매표소 앞은 문을 열기 전부터 아주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요. 타임스퀘어에 이제 공연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브로드웨이가 돌아왔다 이런 간판이 타임스퀘어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또 이를 축하하는 뮤지컬 배우들의 거리 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브로드웨이 공연을 보려면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또 지켜야 합니다.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객은 마스크를 쓴 채 관람해야 합니다. 뉴욕이 코로나 확산세에도 공연을 강행하는 것은 관련 산업 또 종사자들의 생계가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전이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브로드웨이 관람객이 총 1,480만 명에 달했습니다. 수익이 18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경제 재개 상황에 대한 생생한 현직 분석 내용부터 들어봤고요. 종목 이야기도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요? 애플 신제품에 대한 혹평과 함께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현지에서는 애플의 미래 향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애플 주가가 신제품 출시 전부터 약세를 이제 보여왔는데요. 이거는 과거 패턴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금융회사 번스타인 여기 이제 조사를 보니까 2007년부터 작년까지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한 당일부터 일주일간 주가가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0.2% 낮았습니다. 신제품 발표 이전에 많은 정보가 사전 노출됐던 게 주요 배경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주가 약세 역시 그 연장선상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요. 다만 신제품 공개 이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가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발표 1개월 또 3개월 동안의 애플 주가 보니까 S&P 500 지수보다 0.3%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향후 관건은 이번에 내놓은 아이폰 13 스마트폰이죠. 또 애플워치 7 같은 신제품이 얼마나 팔릴지 여기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애플 신제품은 미국 등지에서 오는 24일부터 공식적으로 출고가 시작됩니다. 아이폰 13은 직전 제품 대비해서 카메라 성능 또 처리 속도 등이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삼성전자나 샤오미 등과의 경쟁 여건도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약 15%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고가 제품으로 이제 범위를 좁혀보면 점유율이 한 50%를 상회합니다. 월가에서는 애플 주가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애플을 주로 담당하는 47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약 80%가 애플 주식을 매수하라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들의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를 보니까 현재 주가보다 10% 이상 높았습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를 쉬어가지만 특파원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연휴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일정과 이벤트까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뉴욕 증시 주요 지수 쉼없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불안한 장세가 이제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니까 그런 불안한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움직임이 최근에 조금 더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정의 빌미를 찾으려는 징조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이 정례 회의를 21일, 22일 이렇게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주가가 약간 그 관망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는 조금 완화됐지만 여전히 이제 매우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일정을 이제 발표하고 11월 또는 12월 연내 실제로 채권 매입액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22일 여기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후 2시 반이 됩니다만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입을 일단 주시해야 합니다. 앞서 16일에는 지난달에 소매 판매 실적이 나옵니다.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전달에는 1.1% 감소했었거든요. 이 소비 지표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게 이제 주목됩니다. 제조업 지표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15일에는
뉴욕 연방은행, 이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하고요. 16일에는 바로 다음 날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각각 제조업 지수를 내놓습니다. 이달치 기준이어서 사실상 경기 동행지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다음 주 2분기 성적표를 공개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최대 배송업체 페덱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밈 주식으로 꼽혔던 블랙베리, 또 의류업체 나이키, 유통업체 코스코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조재길이었습니다.